아니, 너 에어컨은 왜 자꾸 끄는 거야? 아들 내외와 함께 산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 일이 많았습니다. 별로 안 더운 것 같아서 껐죠. 지금 시원하지 않아요? 그건 여태 켜놓고 있었으니까 시원한 거잖아. 한여름에 에어컨을 어떻게 끄고 살아? 낮엔 좀 괜찮잖아요. 밤새 켜놨으니까 낮에는 꺼도 될 줄 알았죠. 그래도 말이다. 너희가 집에 오면 또 켜놓잖아. 주말에는 낮에도 내내 틀고 있잖아. 너도 덥잖아. 여럿이 있는 거랑 혼자 있는 거랑 다르죠. 혼자 가만히 있으면 별로 안 덥지 않아요? 찬 기운이 남아있으니까요. 찬 기운? 잠깐만 꺼놔도 더워서 청소도 못 하겠더라. 가습기도 켜야 하고 요리도 해야 하는데 그건 몰랐죠. 그래도 사람이 없는데 24시간 틀어놓는 건 낭비 아닌가요? 집에 혼자 있는 나는 사람도 아니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7세 박말실 씨입니다. 손주를 돌보기 위해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된 박 씨는 아들과 며느리의 간절한 부탁 끝에 결심을 내렸습니다. 합치기 전에도 걱정은 많았습니다. 따로 살던 가족이 갑자기 한 집에 살게 되면 적응 과정이 순탄치 않으리란 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일들이 이렇게 마음을 후벼 팔 줄은 몰랐습니다. 서운하거나 불편한 일이 생겨도 조금씩 참고 지내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양보하면 된다고 여겼던 박 씨였습니다. 박효실 씨에게는 하나뿐인 아들, 39세 정정규 씨가 있었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었고 아들이 40이 되어도 그 걱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2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오래전 남편과 사별한 박 씨는 홀로 아들의 신혼집에서 1시간쯤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소소한 일거리를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죠. 부유하진 않았지만 말년의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만큼의 노후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이래요. 어머, 그래? 아들이든 딸이든 얼마나 예쁘겠니?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이 소식을 전해온 아들 내외. 요즘은 애 안 낳는 부부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해는 돼요. 애 키우기 힘들잖아요. 먹고 살기도 어렵고. 다들 그렇지. 그래도 자식 키우는 기쁨이 있어. 엄마도 손주 생긴다니까 좋지? 그럼 좋지. 근데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아기 태어나면 엄마가 애 좀 봐주세요. 저희 둘 다 일하면서 키우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곧 태어날 아이를 돌봐달라는 아들의 부탁. 하지만 박 씨와 아들의 집은 거리가 가깝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박 씨는 운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오가기엔 쉽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근데 좀 멀어서 그게 될까? 주말에 가끔씩은 봐줄 수 있는데. 그럼 이참에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는 게 어때요? 예상치 못한 아들의 말에 박 씨는 순간 말이 막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며느리 불편할까봐 아들 내외 집에 가는 것도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늘 조심스럽고 눈치가 보였죠. 그런 제안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엄마 어차피 집에서 쉬시잖아요.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정민이도 오케이 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네, 어머니. 저희 둘 다 일하니까요.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애도 좀 봐주시고, 살림도 좀 도와주시고,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질색하는 줄 알았지만 웬일인지 며느리도 예상보다 적극적이었습니다. 다만 박 씨는 혼자 걱정스러웠습니다. 그게 그렇게 단순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너희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고 그냥 가끔씩 왔다 갔다 하면서 애도 봐주고 살림도 좀 도와줄게. 그러자 아들 정규는 황당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들은 다 합가하고 싶어 하는데 왜 엄마만 싫어하세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박 씨는 선뜻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잘했어. 난 솔직히 좀 반대야. 왜 다들 자식이랑 합가하고 싶어 하는 줄 모르겠어. 그렇다던데 우리 아들이 주변 반응도 회의적이었습니다. 그거야말로 안 할 일이야.
할까 하면 며느리들이 벌벌 떠는 줄 아는데 정작 벌벌 떨어야 하는 사람은 부모지. 뒷바라지 다 해주고 애들 크면 도움 안 필요해지면 쫓겨나는 거 몰라? 나 아는 사람도 그랬어. 설마 그런 자식들이 있어? 있지. 왜 없어? 건너 건너 들으면 한둘이 아니야. 그리고 만약 정말 상황이 그렇고 꼭 합가를 해야 한다면 집은 절대 팔지 마. 알겠지? 나중에 돌아올 때는 남겨놔야 해. 소문을 좋아하고 오지랖 넓기로 유명한 이웃이었지만 박 씨는 그녀의 말이 영 틀린 말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살면서 불편할 것만 걱정했지. 나중의 일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던 박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가하지 않기로 한 선택이 다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박 씨가 뜻을 굽히지 않자 아들도 더는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낳아서 키워보기로 했습니다. 박 씨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는 아이를 낳았고 며느리 희진 씨는 휴직을 하고 한동안 아이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해서는 저 복직도 못해요. 너희 회사도 애 낳으면 쉴 수 있잖니. 요즘엔 남자들도 다 할 수 있다던데? 아니, 제가 어떻게 집에서 혼자 애를 보냐고요. 지친 목소리로 아들도 말을 못했습니다. 엄마가 자주 오시긴 하는데 그걸로는 부족하잖아. 그럼 사돈댁은? 좀 도와주실 수는 없대. 더 가깝잖아. 장모님은 일하시잖아요. 엄마도 일하시긴 하시지만 어머니는 알바시잖아요. 그 정도는 저희가 드릴 수 있어요. 아니, 엄마 힘든 거 아는데 좀 도와줄 수는 없어요? 못 도와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불편할까 봐 그런 거잖아요. 그럼 안 불편하게 잘 지내면 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들 내외의 하소연에 박 씨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사돈댁에서도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까지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알았다. 너희 집으로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지? 정말요? 아들은 기뻐서 얼굴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렇게 박 씨는 아들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만 지난번 이웃의 조언을 떠올리며 이번엔 집을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차피 같이 사는데 집은 왜 안 팔아요? 그거 팔아서 좀 더 넓은 데로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야. 그건 엄마가 천천히 생각해 볼게. 아기가 아직 어리잖아. 굳이 더 큰 집은 필요 없어.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돌아보아도 박 씨가 살면서 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박 씨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며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지냈습니다. 아들 부부와 마주치는 시간은 저녁이나 주말 정도였고 대부분의 시간을 박 씨 혼자 보냈습니다. 모든 집안일을 책임지고 어린 손주까지 돌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무척 고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일을 아들 부부가 맞벌이하면서 감당했을 걸 생각하니 차라리 자신이 함께 사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합가한 지 1년쯤 지나자 그 일상도 조금은 수월해졌습니다. 손주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낮 시간 동안 육아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어졌습니다. 하지만 몸이 조금 편해졌다고 해서 마음까지 편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하고 손주도 어린이집에 간 낮 시간 박 씨는 청소를 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어느 날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을 돌며 청소기를 돌리고 있던 점심 무렵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너 이 시간에 왜 왔니? 아침에 두고 간 게 있어서요. 멀지는 않아도 점심시간에 다녀가기엔 부담일 텐데 박 씨는 걱정스러웠습니다. 나한테 가져다 달라 그러지. 밥도 안 먹고 이 시간에 온 거야? 제가 확인하고 챙겨가야 할 서류라서요. 며느리는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종이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사이 박 씨는 얼른 냉장고를 열고 뭔가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애미야, 잠깐 기다려봐라.
이거 챙겨줄 테니까 가면서 먹어. 저 지금 빨리 들어가 봐야 해요. 1분만 기다려봐. 금방 비닐에 넣어줄게. 아침에 삶아놓은 계란 몇 개와 과일을 비닐봉지에 담고 있는데 그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배 안 고파요. 알아서 할게요. 저 지금 나가요. 늦었어요. 박 씨가 다급하게 거실로 나가 보았지만 며느리는 이미 현관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뭐라도 좀 챙겨 먹어. 알았지?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음식들을 다시 냉장고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던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아이가 돌아오면 기어다닐 바닥이니 걸레질을 더 정성스럽게 해야 했습니다. 땀이 턱을 타고 주르륵 흘렀습니다.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진 땀방울을 바라보던 박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덥지?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해도 실내까지 이 정도로 더울까 싶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에어컨이 켜져 있었던 걸로 기억했는데 이상하게 땀이 날 정도로 후덥지근했습니다. 박 씨는 에어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에어컨 앞으로 다가가 전원 버튼을 눌러보니 띠리링 소리와 함께 다시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에이, 뭐야. 고장 난 줄 알았네. 이게 왜 꺼져 있었지? 박 씨는 어리둥절했지만 별일 아니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간식 주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과일 말린 거라서 먹어도 괜찮아. 그리고 하나밖에 안 줬어. 그래도 주지 마세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먹이고 키우고 싶어요. 그래, 알았다.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말린 과일을 하나 주었을 뿐이었지만 며느리는 곧바로 나무랐습니다. 여기서 한마디 더 보탰자 돌아올 대답은 뻔했습니다. 그건 옛날이나 그렇고요. 요즘 사람들이 더 잘 아니까 제 말대로 하세요. 박 씨가 며느리에게 종종 듣는 말이었습니다. 박 씨가 아이를 돌보는 방식, 살림을 하는 방식이 며느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 처음엔 박 씨도 나름대로 며느리에게 의견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며느리 하자는 대로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래야 서로 평화로웠습니다. 꼭 며느리와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달에는 생활비를 좀 더 드려야 줘야 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지난달에도 좀 더 줬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꺼낼 때면 박 씨는 자신이 마치 파출부라도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생활용품이나 식재료 등을 사다 보면 받은 생활비는 결국 모두 집안에 쓰이기 마련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돌아오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 달에 130만 원. 입이 네 개니 그 정도만 하더라도 풍족한 금액은 아니었지만 아들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길 바라는 듯 했습니다. 이번에 차를 새로 샀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은 좀 빠듯해서요. 얼마 정도 더 필요하세요? 이번에 며느리 차가 오래돼서 바꿨다고 했습니다. 지출이 늘면서 아들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눈치였습니다. 박 씨도 그 부분이 곤란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박 씨의 이야기를 들은 이웃도 한 소리 했습니다. 언니, 그 정도 받고 어떻게 살아? 그럼 언니는 용돈도 따로 안 받는 거야? 원래는 그것도 다 합쳐서 그 정도 받기로 한 거지. 근데 뭐 용돈은 무슨 매일 집에만 있는데 생활비 받은 걸로 먹고 싶은 거 사서 같이 먹는 거지 뭐. 어머머, 그래도 그러는 건 아니야. 언니는 일도 안 하고 거기 들어가서 뒷바라지 해주는데 아들이 너무했네. 그런 건 좀 알아서 챙겨줘야지. 애들도 이것저것 나가는 돈이 많으니까 내 용돈까지 챙겨달라고는 차마 말이 안 나오더라. 그런다고 애들이 고마워할까? 언니, 밥그릇은 언니가 챙겨야지. 왜 그래? 맹추같이. 그래서 나도 애기 좀 더 크면 다시 나오려고 생각 중이야. 그래도 내 말 듣고 내 집 안 팔고 둔 건 그건 정말 잘한 일이지. 애도 점점 커가니
무엇이든 다 못마땅하고 불편해하는 아들과 며느리. 그 모습을 보며 박 씨는 점점 합가한 것에 대해 회의감이 들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일부러 눈치를 주는 건지 자신이 괜히 눈치를 보는 건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줄 수 있는 도움은 다 주었으니 이제는 제 생활을 되찾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앞으로 길어도 반년 정도만 더 도와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조금 서운한 일이 있어도 참자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서운한 건 언제나 가장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날이 워낙 더웠습니다. 잠잘 때도 약하게 거실 에어컨을 틀어놓고 방문을 열어놓은 채로 잠을 자야 했습니다. 내내 에어컨을 켜지 않고는 생활 자체가 어려운 여름이었습니다. 그날도 해가 뜨자 집안 공기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박 씨는 새벽 내내 낮춰놓았던 에어컨 바람을 세게 조절하며 출근 준비 중인 아들 내외를 바라봤습니다. 출근할게요. 오늘은 일찍 퇴근해요. 애는 제가 데리고 올게요. 아이를 안고 나갈 준비를 하던 며느리에게 박 씨는 식탁을 치우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기 직전 먼저 띠리링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아들 부부가 나가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음에 걸려 박 씨는 거실로 나가보았습니다. 에어컨이 작동을 멈추며 바람 구멍을 천천히 닫고 있었습니다. 리모컨은 신발장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자동으로 꺼진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끄고 나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계절에 에어컨 없이 지내라는 뜻인가? 안 그래도 요즘 돈 얘기를 자주 꺼내는 걸 보면 아끼자는 의미인지 아니면 박 씨에게 눈치를 주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더워서 집안일을 어떻게 하라고? 박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던 거구나. 하루 종일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이전부터도 박 씨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 도와주러 온 부모가 아닌 돈 받고 일하는 포모나 파출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래서 낮에 혼자 있을 때 에어컨을 켜는 것조차 낭비로 여겨지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 애들 돈 벌기 힘든데 아껴야 잘 살지. 그렇게 생각하며 에어컨을 다시 켜는 것도 미뤘습니다. 하지만 점심때가 되자 해가 중천에 떠올랐고 더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박 씨는 결국 리모컨을 집어들고 에어컨을 다시 켰습니다. 아무리 아껴야 잘 산다지만 최고 기온이 35도, 36도에 육박하는 한여름의 날씨는 에어컨 없이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일할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할 일을 대충 마치고 쉬고 있던 박 씨는 괜히 시계를 힐끔거리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자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렇게 앉아있던 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에어컨 리모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다고 에어컨 하나 마음대로 못 켜나? 서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30분 뒤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자 서러움은 황당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앞에서 만났는지 손주와 함께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왔니? 어서 씻어. 밥 차려놨다. 그 순간 띠리링 에어컨이 켜지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넥타이를 풀며 아무렇지 않게 에어컨 리모컨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집에 있을 때는 틀고 박 씨 혼자 남겨지면 꺼버리는 그 행동. 정말 아끼기 위해 껐다면 자신들이 퇴근해도 꺼져 있어야 하는 게 맞았습니다. 게다가 해가 져서 기온도 낮보다 한참 낮아진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박 씨에게만 아까웠던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일찍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은 박 씨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에어컨 온도만 더 낮추고 있었습니다. 낮에 아들이나 며느리가 집에 오는 일은 거의 없었고 직접적으로 에어컨 켜지 말아라는 말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을 리는 없었습니다. 뭐라고 한 적도 없는데 이런 사소한 일 가지고 따지기도 우스워 보일 것 같아 박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주말이 되었을 때 박 씨도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동물원 정말 안 가실 거예요? 날도 더운데 그냥 집에 있을게. 주말 아이를 데리고 동물원에 가자는 아들 내외의 제안. 박 씨도 바람을 쐬고 싶은 마음이야 있었지만 이 더운 날씨에 따라가 봤자 아이만 안고 다니다 혼자 땀범벅이 될 게 뻔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나가기 전 또다시 에어컨을 꺼버렸습니다. 아니, 너 에어컨은 왜 자꾸 끄는 거야? 이번엔 박 씨가 참지 않고 물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지나갔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자 이제는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별로 안 더운 것 같아서 껐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는 아들의 말. 하지만 지금은 8월, 한여름이었습니다. 새벽에도 에어컨을 켜고 잘 정도의 더위였습니다. 대낮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꽤 시원하죠? 그건 여태 켜놓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잖아. 아, 낮에는 좀 꺼도 괜찮을 줄 알았죠. 밤새 켜놨으니까요. 근데 너희가 집에 오면 다시 켜잖아. 너도 덥잖아. 켜고 있었던 거잖아. 그러자 아들의 대답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아니, 여럿이 있는 거랑 혼자 있는 거랑 좀 다르죠. 혼자 가만히 있으면 별로 안 덥지 않아요? 찬 기운이 남아있으니까. 찬 기운? 그게 얼마나 간다고? 요새는 잠깐만 꺼도 더워서 청소도 못해. 아, 그래요? 몰랐죠. 근데 그렇다고 집에 사람도 없는데 에어컨을 24시간 켜놓는 건 너무 낭비 아니에요? 집에 사람도 없다는 아들의 말에 박 씨는 그 말이 자신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집에 혼자 일하는 자신은 사람이 아닌 건가? 나는 그럼 덥게 있어도 된다는 거야? 이런 일로 아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괜히 너무 우스워 보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전기세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관리비가 30만 원 넘게 나왔어요. 하지만 박 씨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서 전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았고 박 씨는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무조건 뽑아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만 살 때보다 훨씬 전기세를 절약하고 있다고 박 씨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에어컨 켜는 전기세가 아깝다 이거지? 너는 전기세가 얼마 나오는지도 잘 모르잖니? 그냥 아끼려고 그랬던 거예요. 나쁜 뜻은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도 며느리가 집에 두고 온 게 있어서 들렸을 때 에어컨 꺼놓고 갔더라? 돈이 그렇게 아까우면 내가 쓴 만큼 주면 되겠네? 아, 왜 또 그렇게 말을 하세요? 에어컨 하나 때문에. 제가 끄면 엄마가 더우실 땐 다시 켜면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니? 내가 지금 더워서 너한테 투정 부리는 것 같아? 아들은 박 씨가 왜 화가 났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에어컨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소해 보였지만 그 안에 감정의 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저도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냥 같이 나가시면 될걸? 매일 집에만 있으시면서 에어컨은 펑펑 틀고 그러면서 생활비 부족하다고 하시고요. 그래놓고 서운하다 어쩐다 하시고 에어컨 하나 때문에 주말에 이렇게 나가는 사람 붙잡고 따지세요? 박 씨는 방금 자신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자신의 섭섭한 감정을 조심스럽게 꺼낸 것뿐인데 어쩌다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흘러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만 들으면 모든 잘못은 자신에게 있는 듯 했습니다. 아무튼 에어컨 켜고 싶으면 켜세요. 시원하게. 그런 걸로 눈치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말한 뒤 아들은 며느리와 손주를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박 씨는 꺼져 있는 에어컨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가 돌아온 뒤에도 냉전 상태는 계속되었습니다. 서로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고 각자 생활만 이어갔습니다. 박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이제 아이도 손길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긴 해도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부 둘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이 필요하지 않으니 아들 내외가 이런 식으로 나가달라는 뜻을 돌려 표현하는 건 아닐까. 나가라고 직접 말한 적은 없었지만 박 씨는 마음이 상했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더 이상 아들의 살림을 도와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음 주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의 준비는 해야 할 테니까 일주일은 있을게. 어린이집에도 하원 시간 좀 늦추고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니, 왜 갑자기요? 그냥 너희가 이제는 도움도 별로 필요할 것 같고 나도 집에 가서 일도 하고 내 생활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머니, 혹시 지난번 일 때문에 서운하셨죠? 그래 뭐 아니라고는 말 못한다. 근데 이게 다 너무 부대끼면서 살아서 그런 거 아니겠니? 나만 집으로 돌아가면 해결되는 문제잖아. 박 씨는 그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은 말끝을 흐리며 기껏 한마디 덧붙였지만 박 씨가 떠나겠다는 결심을 막지 않았습니다. 참 나쁜 뜻 아니었던 거 아시죠? 박 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정장을 입고 나갈 준비를 하면서 전혀 박 씨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나가신다고 그래. 박 씨는 그 한마디로 아주 간단하게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기분 탓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들이나 며느리는 박 씨가 그 한마디를 꺼내길 기다리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거봐. 내 말 듣기를 잘했지. 그렇게 된다니까. 원래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랑 다르다니까. 제일 힘들 때 도와줬으니까 이제 땡이지 뭐. 그렇게 말 안 해도 속이 쓰여서 가만히 있지. 아니, 너무 괘씸하다. 우리 딸님이 다음 달에 출산하는데 나한테도 은근슬쩍 봐달라고 그러더라고. 언니, 보니까 나도 딱 결심이 섰어. 무슨 결심? 지들끼리 알아서 잘 키워보라고 해야지 뭐. 애 파은공 없다고 그러잖아. 필요할 때만 써먹고 볼일 다 보면 끝이지. 요즘 애들이 다 그렇다니까. 요즘 애들이 다 그래. 박 씨는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나가라고 한 건 아니야. 내 발로 나온 거지. 어이구, 그게 쫓겨난 거지 뭐. 그냥 멀리 살면서 가끔 좋을 때나 봐. 그게 좋은 것 같아. 박 씨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 집에서 나온 이유도 그 때문이었으니 말이죠. 원래 살던 곳으로 1시간 거리의 집에서 살면서 가끔씩 도움이 필요할 때나 도와주고 명절에는 한 번씩 얼굴을 보는 게 더 반갑고 애틋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가정을 꾸린 자식과 부모는 서로 다른 가정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가정이 섞여 살다 보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서로 서운함도 있었고 아직 마음 한구석에 거슬리는 감정이 남아 있었지만 거리를 두고 지내다 보면 자연스레 회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는 그렇게 되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다시 분가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명절을 합해 아들과 며느리는 2번만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예전처럼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날도 아닌데 어느 날 아들 내외가 갑자기 박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너희가 갑자기 웬일이니? 박 씨가 반갑게 맞이했지만 아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박 씨는 아기를 건네받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져 밥을 차려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아들이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둘째 생겼어요. 뭐? 둘째? 둘째를 계획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첫째와의 차이를 생각한다면 둘째가 생겨도 나쁘지 않은 때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째 때도 둘이서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는데 둘째를 어떻게 키운다는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박 씨는 축하의 말을 꺼내기 전에 걱정이 먼저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이고, 축하한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의 말이 뒤를 이었습니다. 박 씨는 온 마음을 다해 축하해 주지 못하는 자신이 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에 덧붙이려던 축하의 말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애 좀, 뭐? 설마 둘째도 봐달라는 거야? 물론 그런 말은 아니에요. 따로 살면 섭섭할 일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같이 살고 따로 살고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못 들은 걸로 하련다. 나는 또 그 일 못해. 아니에요, 엄마. 말도 끝까지 안 들어보고 매정하게. 그래? 매정하게 들려도 어쩔 수 없어. 너희 결정으로 둘째 낳기로 한 거면 1, 2년은 고생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자꾸 남한테 손을 빌려서 애를 키우려고 해? 남의 손이라뇨? 엄마가 남이에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장모님도 안 된다 그러시고 내 어머니는 일주일에 3, 4번만이라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안 그러면 둘째 어떻게 키우죠? 맞벌이는 어떻게 하고? 박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애가 하나도 아니고 둘인데 그런 계획도 없이 덜컥 둘째를 가졌어. 너희는 너희 자식을 직접 너희 손으로 키울 생각을 먼저 해야지. 그게 상황이 안 되니까 첫째 때도 엄마 도움 받은 거잖아요. 그래, 엄마가 너희 도와준 건 맞아.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했어? 꼭 다시 말을 꺼내야 해. 그때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짧든 길든 이제 상관없어. 좀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키워봐. 그리고 주말이나 이럴 때 가끔 맡기고 쉬고 말이야. 어머니, 어차피 주말에 와서 도와주실 거면 주기적으로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좀 클 때까지만이라도. 아니, 너희 집에 간다는 소리는 안 했어. 너희가 애 데리고 우리 집으로 가끔만 와. 내가 할머니인데 그 정도 못 봐주지 않겠니? 박 씨는 그 말에 약간의 침묵을 지키며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화로울 것 같다. 어머니, 아무튼 둘째 임신한 건 정말 축하해. 잘 키우겠지. 박 씨는 마지막으로 말을 마친 후 씩씩대며 집 밖으로 나가는 아들 내외를 보았습니다. 밥 먹고 갈 거니? 아니요, 그냥 갈게요. 여보, 가자. 아들과 며느리는 씩씩대며 집을 나섰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모 사이가 틀어지는 것 같지만 박 씨는 틀어질 뻔한 부모 사이를 바로잡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이 결정이 부디 잘못된 것이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박 씨 할머니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식 도와주겠다고 집까지 정리하고 함께 살았는데 돌아오는 건 서운함과 외로움뿐이라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 씨 할머니의 결단이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응원 남겨주세요. 혹은 박 씨 할머니가 다른 방식으로 대처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현명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더 흥미롭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